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 사흘만 지나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했더니요. 추석 연휴 이후에 25% 이상 상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가족, 친인척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소음 발생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더 큰 층간소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일인데요. 간혹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선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같은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형식에 꼭 맞추지 않더라도 그만큼 더 조심하고 더 이해하자는 취지겠죠. 올 추석엔 연휴가 긴 만큼 이웃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에 관심 갖고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과식하기 쉬운 추석 앞두고 필요한 상비약, 소화제에 대해 궁금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는 양자 컴퓨터, 이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지난 주말부터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메달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무더기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이 종목에서 품새 간판 스타인 강환진 선수가 따냈는데요. 다른 선수들의 메달 소식도 이어졌죠. 이 종목 우리나라 국기인 무술이죠. 어릴 때 도장에 가면 흰띠부터 시작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진한 갈색을 띠고 강한 향과 함께 쓴맛이 나는 밤꿀이 있는데요. 이 밤꿀이 예로부터 피로 해소에 좋고 향균 효과도 뛰어나고 기관지 질환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민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밤꿀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밤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밤꿀이 뭔가요? 어떤 연구를 하신 거죠? 네, 최근 내성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자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예방 목적의 식품이나 의약품이 주목받고 있어 관련 식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의학연구원과 함께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밤꿀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나 보네요. 네, 우선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요. 밤꿀이 사람 독감 중 가장 흔한 유행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지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을 먹인 지는 60%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시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방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7.3%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방꿀을 먹인 뒤에 혈청과 비장에서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NK세포의 활성도가 각각 4.3배, 4.6배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방꿀이 선천 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늘려서 기존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방꿀의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방꿀 속에 들어있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밝혔는데요. 키누렌산은 아카시꿀 등 다른 밀원의 꿀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방꿀의 지표 물질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밤꿀 드시고 면역력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요. 들녘에서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어서 농가는 바쁜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기상전망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농촌 지역에서는 각종 농작물 수확 작업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가위만큼은 풍요와 여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는 맑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둥근 한가위 보름달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11도에서 22도, 낮에는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한가위 모든 분들 풍요롭고 정말 여유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한데요. 벼의 수확 적기 판단은 외관상으로 누렇게 충분히 익어 보이거나 산물 수매벼의 경우 수분 함량이 25% 이하일 때 수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수 시기를 기준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하시면 더 정확하게 적기 수확이 가능한데요. 네. 조생종은 출수 45 내지 50일, 중생종은 출수 후 50 내지 55일, 중망생종은 출수 55 내지 60일경이 수확 적기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고품질 쌀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풍년 농사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콩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농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콩재배 농가에서도 뒷구루 작물의 파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수확을 하셔야 하는데요. 잎이 누렇게 되고 꼬투리에 푸른빛이 없으면서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했을 때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확 시기는 박콩이 개화 후 60일경이고 농콩의 경우는 대체로 5 내지 10일 정도 늦습니다.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탄립에 의한 손실과 밀합병, 잡합병 등이 발생해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기에 수확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가을 배추 무 재배 농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가을 배추는 아주 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3 내지 4회 정도 비료를 주셔야 하는데요. 생육이 부진한 포장의 경우에는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무는 0도 정도에서 엄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북부 지방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서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셔서 기상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덮어줘서 엄폐를 예방할 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에 수요가 많은 과일 중 하나가 배잖아요. 배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석에 제수용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과일이 배와 사과인데요. 그중 배 수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는 직접 판매용, 시장 출하용, 저장용에 따라서 수확 시기를 달리해야 하는데요. 한 나무에서도 수간 외부에 달린 과일이 강도가 높고 착색도 양호해서 수기가 빠른 반면에 수간 내부에 달린 과일은 수기가 느립니다. 그래서 배를 수확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간 외부의 큰 과일부터 시작해서 3 내지 5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나누어서 수확하셔야 과일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칼라 차트를 이용하셔서 용도에 맞게 적기 수확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다가올 명절에 과식에 대비해서 준비해둘 상비약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절 앞두고 챙겨야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소화제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과식하고 소화제 챙겨 먹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저도 명절에 내려가면 굉장히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어릴 때는 막 왜 어른들이 저렇게 누워 계시지 생각했는데 이해가 가고 네. 좀 그렇던데 이게 보면 과식했을 때 민간요법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탄산을 먹어야지 좀 배가 꺼지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나는 무조건 걸어야지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제를 정말 달고 사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가지 다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그럼 네. 진짜 누워있는 게 효과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게요.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더부룩할 때는 소화제를 먹는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소화제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소화효소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에서 잘게 꼭꼭 씹어서 네. 조그맣게 만들고 그게 위로 넘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소화가 되냐 아니고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라는 거를 분비를 해줍니다. 그럼 그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더 잘게 영양소 수준으로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보는 이제 어르신들 아주 이제 노안이 좀 심하신 이런 분들은 기능이 떨어져 정말로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중장년들 조금 더 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뭐 설거지 하실 때 뭐 애초에 그 수세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 주면 좋죠. 네, 근데 네. 수세미를 한 5개 더 준다고 설거지 속도가 빨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소화효소를 굳이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이미 약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찾으시니까 나 모르겠고 소화제 줘요 하면 줘야죠. 어떻게.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야, 이거 놀라운데요? 소화제를 먹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이 질문이 꼬이는데 체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 속이 꽉 막힌 것 같다, 체한 것 같다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음식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네.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요거랑 체하고 얹힌 것 같다는 느낌은 조금 다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그냥 물 한 잔 먹었는데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있죠. 네. 근데 물 때문에 체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말이 안 우리가. 되죠. 네. 사실은 이거는 위장 간 운동이 느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위장의 운동이 느려져서.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사실 잘 인식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몸의 내장들은 항상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꿈틀꿈틀해서 내려주지 않으면 네. 어떻게 위에서 장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이게 갑자기 좀 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해가 간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이 위장관 운동도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도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다 보니 나이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내려보낼 게 더 많으니까. 근데 기왕 속도는 느려졌고 그러니까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오래 갈 순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체했다. 이거는 보통은 이게 유장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거의 멈추는 그 수준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노화가 와서 그렇게 된다. 네. 점점 느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아까 소화제가 소화효소가 주된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소화효소를 먹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건 그러니까요.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위장관 운동을 다시 촉진시켜주는 그런 위장관 운동 촉진제라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소화제가 아니고요. 네, 보통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약들이 아니고 오히려 위장관 운동을 다시 풀어주고 촉진해주는 이런 약을 먹어야지 제대로 다시 체함이 쑥 내려가는 거죠. 손 따고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이런 약이 물론 병원에 가면은 정말 좀 센 약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장 운동이 갑자기 좀 멈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좀 센 약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안전한 약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트리메부틴이라는 네. 이름의 약인데요. 예,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트리메부틴. 네. 네, 그 약이 아기들이 왜 배탈 나면은 하얀색 물약 같은 거 주서 이제 먹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이제 그 성분이 사실은 트리메부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순한 약인데 네. 요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위장이나 운동이 너무 빠를 때는 좀 천천히 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너무 느릴 때는 조금만 더 빨리 하렴 이렇게 좀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배탈 나도 먹고 설사에도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만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이라서 이런 거는 명절 앞두고 전 상비약을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평생 사 먹은 소화제 값이 너무 아까워지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가짜 효과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배가 더부룩하고 그래도 한 30분 있으면은 괜찮아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30분 동안 뭘 하느냐가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 30분 안에 콜라를 먹었더니 속이 쑥 꺼지더라. 걸었더니 꺼지더라. 보통 가만히 있어도 30분 정도 있으면 꺼지는데 이제 우리가 소화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드시고 나면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과식을 해서 체할 때 말고 평소에 좀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꽤 많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 소화제 달고 사시던데 이럴 때는 뭘 먹어야 하나요? 아까 제가 위장관 운동이 좀 멈추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게 대표적인 원인이 노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훨씬 더 흔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스트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관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먼 옛날 조상님들 이제 정글에 살고 약간 숲에 살고 이럴 때 조상님들 떠올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는 상황이 어떤 거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냥감을 쫓거나 내가 사냥감이 돼서 쫓기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근육으로 보내서 피를 다 근육으로 보내서 야 빨리 뛰어 움직여야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위장관에 소화는 좀 천천히 해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막 생존의 위협을 받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그 기능만 남아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위나 장의 움직임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성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만성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위나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니까 조금 뭐 잘못 먹어도 체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은 내가 평소에 좀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소화제를 먹을 게 아니고 이제 뭐 물론 트리메부틴 같은 위장관 운동제를 먹어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만성적으로 먹을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이제 항불안제라든지 이런 약간 내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먹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러면 또 정신과 가라는 거냐, 그렇죠. 네,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과 같은 데 가도 좀 약한 종류의 그런 계열 약들은 처방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먹고 정말로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 자체가 스트레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 그러면은 정신과도 한번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그럼요.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소화제를 먹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건데, 비슷하게 스트레스로 속쓰림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음에도 그렇고 그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산제 먹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위장관 운동이 느려지고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동반되는 증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가 되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의 약해진다는 아니고요. 네. 우리 몸에서 위산이 나오는데 이 산의 방어를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쉽게 속이 쓰리고 아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시 또 조상님들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예전에 그때는 뭐 변변찮은 조리도구가 있겠어요. 무슨 위생적인 냉장 유통망이 그렇죠.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잡은 거 있으면 며칠 뒀다가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해로운 균이 있던지 오염된 음식도 배고프니까 먹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배탈이 나고 좀 고생 꽤나 하셨을 건데,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개발된 게 또 위예요. 네. 이제 위에 들어가면은 강한 산이 나옵니다. 위산. 이게 염산만큼 강한 산이 나오거든요. 와, 염산만큼.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나쁜 균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염산에 다 녹아가지고 그냥 야 소독됐다, 이런 일종의 소독 기관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뱃속에 내장 속에 갑자기 염산이 나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상상을 초월할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위 벽에는 코팅이 한 겹 되어 있는데 그 코팅을 이제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막이 이렇게 쫙 코팅이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슥 벗겨져 버려요. 뭐 술을 많이 마셔도 이게 좀 녹아버리고. 스트레스가 염산보다 센 거. 좀 네.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한데 네. 거의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뱃속에 멘탈이 닿으니까 와. 너무 쓰리고 예, 아픈 예. 거죠. 그 속쓰림이 지속될 때 그런 거를 흔히 얘기하는 게 막 역류성 식도염 네. 뭐 이런 거에 걸린다 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제산제 아닙니까? 이게 그런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이런 걸 쓸 때 보통 제산제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하시죠. 그런데 이게 좀 예전에 1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제산제라는 게 성분이 염기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산에는 염기를 넣으면 이게 좀 중화를 시켜주는 네,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와서 아프면 중화를 시켜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전기 커피포트로 물 끓일 때 버튼을 눌러놓고 물이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너무 뜨겁네 해서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식었다가 별로, 예. 다시 계속 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위에도 제산제를 넣어주면은 산 농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산이 좀 약해졌다 하면은 위에서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더 내야겠네 해서 다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 제산제보다는 보통은 짜서 먹는 이런 예. 속쓰림 약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쵸. 그런 거는 제산제도 들어있고 동시에 위를 좀 코팅해주는 물질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코팅해서 이런 걸 좀 약화시켜주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막 술 먹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위에서 산을 분비하는 펌프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너무 길게 지속되면 차라리 병원에 가라. 네. 1952님이 트리메부틴 상식 감사드려요. 비상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트리메부틴입니다.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평소에 특히 과식 위험이 큰 명절에 반드시 필요한 상비약, 소화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오늘 생일이에요? 네, 생일 맞습니다. 생일 축. 아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R&B 버전으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이따 불러드릴 거예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도망치도 소용없습니다. 전화 드릴 거고. 요즘 인공지능이 완전 대세라고 네. 소장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처리할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할 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IT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저도 역시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걸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데이터가 많아야지 뭔가 처리할 때도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 사실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SF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 특히나 뭐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많이 들어본 슈퍼컴퓨터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컴퓨터 아닌가요? 제일 빠르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현재 뭐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것도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뭐 양자 컴퓨터는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기도 하고. 네. 일단은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현재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IBM사의 서밋이라는 이런 슈퍼컴퓨터가 될 것 같아요. 뭐 2018년까지는 중국의 이제 선웨이라는 이제 컴퓨터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서밋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계산력이 빠르냐라고 하면은 초당 200 페타플롭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당 20경입니다. 예. 네. 조도 아니고 예. 20경회로 한마디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이 그것도 뭐 한 번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1초에 20경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엄청나게 빠르다. 네, 어쨌든. 엄청나게 네.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초당 9경. 예. 오. 숫자 9입니다. 9경. 네. 예, 9경의 연산 속도를 있었는데 훨씬 더 빠르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서밋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네. 4,600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노드라는 거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장치다. 한마디로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슈퍼컴퓨터라고 하면은 컴퓨터 한 대가 4,600대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한 대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4,600대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의 컴퓨터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진짜 규모도 커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코트의 2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뭐길래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훨씬 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인으로 따져볼게요. 하루에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하루에 네. 개인이 한마디로 자기가 사진을 찍고 네. 뭐 메일을 본다든지 SNS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딘가에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쌓이는 데이터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이제 통계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2022년도에 전 세계 데이터의 생산량이 80 제타바이트 정도인 거고 2025년이 되면은 175 제타바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타바이트가 뭔지 아마 못 들어봤을 뭐예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제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네. 네. 1테라바이트는 아시죠? 알죠. 네. 1테라바이트가 10억 개가 있으면 1제타바이트입니다. 이야.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양이기 때문에 175 제타바이트라면은 1테라바이트가
1750억 개가 있다. 예. 한마디로 엄청나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컴퓨터의 연상 능력도 훨씬 더 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슈퍼컴퓨터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터들이 필요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실제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진짜 존재합니다. 아, 존재해요. 네. 저는 상상 속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은 라디오라서 이 네.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이게 아쉽긴 한데 네. 일단 컴퓨터가 컴퓨터처럼 안 생겼어요. 약간 샹들리에처럼 생긴 약간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네. 이런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구글에서 이제 시커모라는 컴퓨터를 이제 공개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이 슈퍼컴퓨터 서밋이 연산하려면은 한 1만 년이 걸리는 이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가 200초 만에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만 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를 네. 양자가 200초 만에. 200초 만에. 네. 와,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네. 원래도 빠른 컴퓨터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컴퓨터에서는 비트라는 단위를 이제 쓰거든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는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큐비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기존 컴퓨터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해서 이 0과 1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컴퓨터가 이제 속도를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가 0과 1을 순차적으로 01, 01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영의를 한 네, 번에. 한 번에 움직여서 어떤 게 맞는지를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0101 이렇게 했지만 네.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은 세상에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우선은 양자 컴퓨터는 198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점차 한마디로 계산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기초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뒤부터는 한마디로 실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도부터에는 한마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이제 세분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컴퓨터에서는 한마디로 1000배 빠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1000개의 CPU가 필요했지만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산 능력이 2배가 됩니다. 즉 큐비트가 10개면은 1000배가 빠르게 되고요. 어이구, 예. 네, 20개면은 100만 배가 빠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여기서 또 새로운 또 용어가 있는데요. 네. 양자 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 성능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성능을 뛰어넘는 이 시점을 양자 우위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가 50 큐비트를 넘기면은 양자 우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대비 더 빨라진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시커모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구글에서 만들었다라는 이 양자 컴퓨터는 54 큐비트예요. 넘었네요. 네, 넘은 네. 거죠. 그래서 50보다 넘었기 때문에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66 큐비트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어서 그럼 이게 믿기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뭐 빨리 좀 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네. 이쪽에서도 굉장히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예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한 맥켄지의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은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창출해낼 이 가치 자체가 약 95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예. 10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양자 컴퓨터가 아직 신생 분야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작 자체는 뭐 80년대 시작했지만은 네. 되게
느리게 성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국이 사실 제일 앞서 있긴 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걸 믿을 수 믿을 수는 없는데 네. 투자하는 내역을 보면은 좀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중국은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에만 약 15조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유럽연합 EU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미국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EU 같은 경우도 약 7조 정도를 했고 그 뒤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조 3천억. 근데 국내는 이제 훨씬 더 적어서 순위권 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좀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컴퓨터 IT 업계에서는 분명히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늦었죠. 네, 지금 시작해도 사실 늦었는데 애초에 이제 뭐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너무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 좀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2019년 1월에 돼서야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는 했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원의 투자를 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러군요. 기업별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도 얘기만 들어보니까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게 상용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어려운 얘기를 쫙 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양자 컴퓨터 한마디로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뭐 게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우주로 향하는 이 기술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우주선이 지구 대륙권하고 우주 사이 공간이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 이때 고장을 나지 않으려면은 기체 표면에 작동하는 이런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무수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계산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현재도 가능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슈퍼컴퓨터를 이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계산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주 산업에도 훨씬 더 큰 발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 의학 분야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하고 약 2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해요. 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평균 시간과 평균 비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표적 식별이라든지 약물 설계, 뭐 부작용 테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런 데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현재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훨씬 더 빠른 이런 CPU라든지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사실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영하 270도에 있어야 됩니다. 영하 270도에서 그 컴퓨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영하 270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영하 270도 어디서 들어봤었죠? 초전도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항값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산이 빨리 되더라도 컴퓨터가 열받지 않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전도체가 빨리 상온으로 나와야지 좀 더 빠른 이런 양자 컴퓨터들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렇군요. 270도가 필요해요. 영하.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냥 슈퍼컴퓨터처럼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양자 컴퓨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슈퍼컴퓨터도 이러진 않죠. 영하 뭐 270도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큰 아까 말했던 테니스 코트 2개에 그쵸. 해당되는 네. 크기인 거고 양자 컴퓨터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에요. 아. 일반적인 이제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하 270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태권도였습니다. 2642님 태권도, 2550님 태권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127님이 태권도요. 조깅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얼른 뛰어야겠어요. 네, 따뜻한 커피도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오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약간 쌀쌀하거든요. 네,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좀 추우니까요. 오늘 따뜻하게 겉옷 하나 챙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말할 때 아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무. 이 표현은